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2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시간이 빨리 안 가더니 이번 주는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는 일이 되게 많았었네요. 자, 웜의 신박, 웜의 소통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하셨던 투자를 할 것인가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과연 저는 현재 어느 위치인지 다시금 반성하게 되는 날입니다. 아는 것도 역시 내용도 몇 번이고 반복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걸 또 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를 분리해서 각각 달리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투자를 하는 계좌와 트레이딩 하는 계좌 따로 두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트레이딩, 그러면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요. 야, 지금 이 가격에서는 이거는 사놓고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주식은 또 투자 계좌에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내가 투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주식을 투자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트레이딩 하러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계좌를 한 1년에서 2년 운용해 보시면 내가 투자를 잘하는지 트레이딩을 잘하는지 확실하게 나올 거고요. 저는 대충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다 압니다.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나오잖아요. 60대 여성분이 수익률이 좋았다. 그죠? 50대, 그 다음에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다 우리 5, 60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주시는 계좌죠. 그리고 애들 계좌니까 저한테도 딱 그럽니다. 장기적으로 좀 묻어둘 만한 주식 뭐 없습니까? 하면서 딱 투자 개념으로 애들 계좌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트레이딩인지도 모르고 막 그동안에 해오셨던 내 계좌는 수익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 좋고, 트레이딩을 가장 많이 하는 20대 우리 남성분들 수익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계좌와 투자 계좌를 따로 분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신 분을 일부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 계좌가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중국에서 아줌마 투자자를 지칭하는 고유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따마. 들어본 것 같네요. 따마. 그죠? 이게 사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부르는 친근한 호칭이지만 경제 문맥에서는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이 파워풀한 중국의 중년 여성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013년 국제 금값이 폭락했을 때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치울 동안 중국의 중년 여성들이 엄청난 기세로 금을 사들여서 가격 하락을 막아내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차이니즈 따마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징은 현금 동원력이 어마어마하며 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돈이 된다고 판단하며 거침없이 투자하는 큰손이라고 합니다. 그 외로 주식하는 아줌마를 따마 저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 투자자는 리 토우지렌, 중국렌 아니면 한국렌 할 때 사람 인자 렌이니까 그죠? 리 토우지렌 그냥 요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는 산후라고 한다고. 막둥이 아들 셋째는 올해 대학 입학하고 첫째 딸은 올해 대학 졸업하면서 장교로 임관한다고요. 와,
그리고 둘째 아들은 ROTC 장교 후보생 ROTC 시작했군요. 셋 모두 다 본인들 용돈도 엄마 아빠한테 맡길 테니 주식으로 불려달라고 한다네요. 딸은 덧붙여서 전문의 목소리가 중저음으로 아빠가 웜의 신박 보면서 딱 잠자기 좋은 목소리 톤이시네. 웜의 신박. 어제도 제가 밤에 집에 좀 일찍 가가지고 이 웜의 신박 댓글 보다 보니까 금방 졸리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걸 틀어놓고 댓글을 보는데 효과는 정말 짱입니다.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와 공대 출신들이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공대로 많이 가야 됩니다. 공대로. 오늘은 미소 지으며 눈물이 나네요 하셨고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기 마련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채슬리를 접하며 깊은 이타심과 감정 공유에 많은 걸 배워갑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워런 버핏이 얘기하셨잖아요. 주식 노마드 편지에다가 앞으로 그 기부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거기다가 잭크인가 뭐 한테다가 리플라이를 보내면서 You will find your life is just beginning이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인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나이 45, 50, 55세까지는 어떻게든 나의 경제적 자유,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요. 네, 그 열심히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삶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달란트 개념으로 나한테 박세익이라는 생명에 1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제가 이 정도 돈 벌고 이 정도 뭐 했습니다. 네, 그거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혼날 일이라는 거죠. 너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1+1을 만들었느냐? 근데 이 1+1을 만들기도 힘든데 1+10, 1+100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내가 1+1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렇게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따스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어제 팔지 않으려 용을 썼는데 참기를 잘했습니다. 어제 팔았으면 0.5%밖에 못 먹었을 텐데 하루를 잘 버틴 덕분에 10%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네, 우리 사정코님이 지금 벌써 투자일기 30일째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최근 다녀간 고객의 캐나다 사는 아들입니다. 어머니 진작부터 가보시라고 했는데 미루시다가 이제 자금 받는 거 종료한다는 거 듣고서 불이 나게 어머니 푸시해서 전무님께 보냈다고. 질문이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 너무 독보적인 기업이고 매출 이익 성장률이 어마무시한 기업이라 엄청 높은 PER을 부여받았잖아요. 이익 성장률이 비슷한 기업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PER을 부여받았는데 이거는 뭐 한 10년 정도 이런 성장률이 계속된다는 가정을 하고 이런 밸류를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근에 전저점 140불대 힘없게 이탈해서 내려가고 예전처럼 다시 주가가 바로 복귀를 못하는 거 보면 AI 등장으로 시장이 10년 가시성을 보고 밸류를 주다가 이제 밸류를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팔란티어가 아직까지는 AI에 먹힌다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보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주식 경험이 길지 않아서 제 생각에 확신이 안 서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팔란티어 가지고 최근에 아침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그냥 투자, 그죠? 뭐 어떤 투자? 저기 규칙 파괴자에 있는 것처럼 룰 브레이커잖아요. 룰 브레이커 종목은 말 그대로 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룰 브레이킹 하면서 엄청난 그 효율, 말 그대로 모든 룰 브레이커는 혁신이 뭡니까? 혁신, 생산성에 대한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더 많게 하는. 그 팔란티어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혁신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투자에다가 지금 이거는 너무 좀 오반데, 오반데 싶을 때 트레이딩의 묘를 살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 트레이딩의 묘라는 게 꼭 고점에서 잘 파는 것뿐만 아니라, 팔았는데 이거 다시 더 올라가네 하면 어차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으니까 정고점 돌파하면 또 무조건 사고, 네, 그런 게 돼야 이제 트레이딩으로서 고수인데, 그게 되어 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사실 되는 겁니다. 근데 200불 이거는 좀 너무 비싼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줄이셨다면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제가 이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젯밤에도 이 팔란티어의 또 하나의 그런 혁신 사례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의 노이즈죠. 왜 저는 이런 노이즈가 나냐면, 지금 비슷한 부류의 주식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넷플릭스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빠지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 이유가 갑자기 최근에 나온 이유인가? 아니거든요. 저는 올해가 대통령 2년 차잖아요. 그 대통령 2년 차에 대한 콘트로 보면 올해는 어쨌든 좀 수급이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콘트로 막 들어오던 선수들이 콘트로 여기서는 발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올해 10월까지는 등락은 있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강세장이 좀 펼쳐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4.2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멀티플이 다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성장주에 영향을 많이 주죠. 네, 금리에 대한 미래에 그 성장하면서 들어오는 그 캐시플로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미국의 성장주들이 또 약한 이유가, 저는 대통령 2년차 플러스 금리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가면 애널리스트나 물어보잖아요. 요즘 주가 왜 이래요? 하면 이런 이유를 대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싸한 이유들이 늘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게 마치 주가 하락의 이유인 것처럼.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하는 실적을 꼬박꼬박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오래된 보험에 수술 특약이 있으면 치과보험 없어도 임플란트 시 치조골 이식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또 이 전화 와가지고 치과보험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에, 보통 제가 그런 전화 받으면 전화 좀 잘 못 끊습니다. 계속 얘기 좀 듣다가, 근데 사실 그렇게 실컷 얘기하기 전에 빨리 끊어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오면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하고 끊긴 한대요. 예전에 그걸 계속 듣다가 너무 오래 또 얘기하신 게 미안해가지고 저기 치과보험 제가 들어놓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되겠네. 황찐따마, 황금 아줌마,
황찐따마 황금, 네, 금찐 그죠? 황찐따마 또 있네요. 저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웜의 신박은 꼭 듣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황찐따마 하고 왕따마, 리따마 이렇게 왕라오셔나 왕샤오제는 아니었다 그죠? 설거지 하다 말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격려의 문자를 보내놓으셨는데 네, 다 읽어봤습니다. 인턴 1년 넘게 하면서 이익이 나서 집 관련 계약금을 무사히 처리했네요. 와이프가 걱정이 많았는데 딱 주니 좋아하네요. 팀 채슬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채슬리 아라서 펀드는 지금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도 랩 수익금으로 치과 치료 받았네요. 스케일링 받으러 갔더니 충치가 4개나 발견됐네요.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선 남도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이렇게 진솔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에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성선님의 시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라네요. 나중에 이 이성선님의 사랑하는 별 하나 한번 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싱싱한 생굴 먹으러 거제도에 매년 행사처럼 갔던 즐거운 시간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주사와 치과는 정말 무섭답니다. 네. 신차 분석은 뭔가요? 인턴들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인턴십에 제가 화수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나면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한 300회 종목 정도는 쭉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이 한 100 종목 이렇게 보면서 시장은 지금 어떤 오디션이 펼쳐지고 있는가. 예, 보통은 이제 내 주식만 이래 쳐다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한 300 종목을 이래 보면서 이 주식 요게 차트 보면 딱 커비드 핸들 만들면서 좀 급등주 차트가 한 번씩 있거든요 보면.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이 주식을 다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이 신차 분석을 통해서 매일같이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읽어가는 거죠.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러면서. 북콘스트는 구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번에는 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또 북콘스트가 되면 저희가 좌석이랑 이런 걸 보면서 적절하게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86학번 선배님 작년에 1인 계좌랑 저번 달에는 랩 상품까지 가입하셨네요. 하면서 의리 하셨습니다. 네, 의리. 저는 채슬리에 중독됐나 봅니다. 네, 시간이 모자라 어떻게든 전무님 얼굴 뵈러 잠깐이라도 들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셨고요. 즐거운 사색과 연구의 세계로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12월에 일임 상담하러 갈 때 오랫도록 나처럼 주식 열등생인 친구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갤러리로 가자고 했더니 약속했다가 바쁘다고 동행을 하지 않았고 그 후 개별주에 3.85 물타기하고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친구를 보니 자기 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딱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보다 조금 밝은 눈을 가진 저 자신을 무한 사랑하고 채슬리 무한 신뢰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그 친구분이 그죠? 그래서 친구나 주변에서 뭐 좋은 거 하러 가자 할 때는 가야 됩니다. 네,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뭔가 좋은 거 하자 할 때는 네, 가야 됩니다. 금은 폭락 며칠 전부터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몰려오고 거기다 주식시장까지 하락했는데 좀처럼 그 깨름직한 기운이 가시지 않길래 뭐가 또 있나 뭘까 하다가 채슬리 영상 보고 갖고 있는 종목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그 어두운 기운이 싹 가시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곁에 있기만 해도 밝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다더니 많은 채밀턴 분들이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 함께하는 훈훈함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힘들 때는 공감해주며 일으켜주고 잘 될 때는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공부도 진짜 다들 열심히 하시니 최고예요. 다들 힘내세요. 매신박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처음보다는 주식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수비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성준 대표랑 글로벌 인사이트 42회차 찍으면서 우리 이성준 대표가 JP모간 자산운용이 발간한 퀄리티 주식에 관한 투자에 관한 자료를 갖고 와서 같이 찍었거든요. 글로벌 투자반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그 영상 꼭 보시고요. 지난번에는 S&P 500에 이퀄 웨이터로 투자하는 거에 대한 글로벌 인사이트 촬영이 있었는데 어제는 퀄리티 주식. 퀄리티 주식이라는 게 경기에 민감하게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익이 따박따박 나는 소위 말해서 뭐 그런 블루칩 같은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퀄리티 주식이 언제 아웃퍼폼하고 언제 언더퍼폼 하는지 그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빅테크 M7하고 좀 다른 게요. 테슬라는 퀄리티 주식인가? 아니에요. 지금 팔란티아는 퀄리티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주식은 오히려 코카콜라, 월마트 이런 주식들이 퀄리티 주식으로 아마 애플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주식이 퀄리티 주식이고요. 워런 버핏의 포트에는 퀄리티 주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죠. 그러면 이 룰 브레이커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오히려 아주 이런 룰 브레이크 중심의 주식들이 주도할 때는 수익률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룰 브레이크 주식을 그대로 담고 가는 펀드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요 퀄리티 주식만 담고 있는 펀드랑 차이가 나고요. 퀄리티 주식만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떨 것 같습니까? 위험을 약간 회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에 대한 보상도 적습니다. 반면에 위험을 회피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는 덜 빠지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22년도에도 별로 안 빠졌고요.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나서도 보면 다우지수가 2000년, 2001년, 2002년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훨씬 덜 빠집니다. 그게 하나의 내가 포트폴리오로 수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수비 방법은 그냥 현금화 시키는 거죠. 현금화. 네, 그렇게 그걸 베타 관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업계 전문 용어로는 베타 관리. 시장이 베타 1이잖아요. 미국은 S&P 500이 1이고 우리는 코스피. 자, 시장보다 내 포트를 베타를 높일 건가 아니면 베타를 좀 줄일 건가. 네, 그 부분을 이 퀄리티 주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 주식을 많이 담아갈 거냐 아니면 룰 브레이크 주식을 많이 담아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방송인데 왜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하셨고요. 제가
우리 채슬리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 회사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분위기, 저는 따뜻한 금융이 돼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하면 차갑잖아요. 예,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쉽지도 않고, 그죠? 근데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보면 따뜻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따뜻한 금융이 돼야 되겠다. 저희 회사 채슬리 하면 따뜻한, 네. 그게 소위 말해서 희소한 거잖아요. 다른 데 가면 없는데 새로운 고객이든, 네. 항상 따뜻하게, 예, 맞고, 저희 고객들 막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웃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은 꽤 오랫동안 같이, 예, 고객으로 인연이 맺어졌지만, 네, 소위 말해서 패밀리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그냥 아이가 아니라 조카 같은 거죠. 느낌이. 조카 같은 느낌이 들고. 소화력이 하이에나급이시라던데 치통도 없는 걸 보니 건강복을 타고나신 듯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잇몸 뼈에다가 나사를 박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댓글 보고 하긴 제가 소화력이 하이에나급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지? 네, 처음 저랑 식사하는 분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네, 그저께 저 임플란트 하는 곳을 소개시켜 주신 저희 고객분이 밥을 거의 절반 남기고, 네, 같이 오신 사모님이 한 공기 다 넘긴 그 밥을 제가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이성준 대표가 그랬습니다. 저랑 밥을 먹고 나서 내가 아는 형님들 중에서는 형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 저보고 4년 전에 그랬습니다. 많이 먹는 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오랫동안 좀 건강하게 지내려면 소식해야 됩니다. 소식. 오늘은 병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서 낮잠 자고 워맨신박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첫 댓글로 울컥하시는 모습에서, 예, 덩달아 저도 뭉클하며 잠을 깨고 정신 차려 봅니다. 아직 신문 등 보기가 힘든데 요점만 정리해 주시니 해설까지 더해 주시고 이야기가 참 쉽습니다. 얼굴이 발갈에 물이 드셨는데 아프다고 열을 발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신차가 아니고 글로벌 인사이트 찍는데도 딱 화면 보니까 얼굴이 붉은 거예요. 왜 그렇나 했는데, 그러게요. 열을 발산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북토크 가서 소감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고 와서 아쉬웠는데 모두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보고 자극을 팍팍 받고 왔다고 하십니다. 네. 치과 소개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네. 그 치과가 비타민 치과라고 개봉역 옆에 있습니다. 개봉역. 현재 일본 엔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달러 환율이 150으로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3까지 내려왔다고요? 그런가요? 네.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달러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은 945이고요. 152.65까지 빠져 있네요. 지금 152.65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네. 1개월 요렇고요. 3개월 모양 이렇고 1년 여기 돼 있고, 제가 왜 이 150을 말씀드렸냐면
요 2024년 요 8월에 지금 보시는 8월에 급락 나오기 전에 7월 달부터 이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엔화 강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요때가 8월 5일쯤이었고요.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요 차트 모양 보면 차트가 약간 이렇게 헤드 앤 숄더 만들고 약간 떨어지는 오른쪽 어깨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150이 깨지는지를 좀 보고 있다가 150이 깨지면 일단 약간 위험 관리 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웜의 소통 여기까지 하고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KB금융 PBR 1배 넘어섰다. 금융지주 출범 25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돼 있어서 최근에 KB금융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 은행주들 랠리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1배가 처음 넘어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뭔가 이상했던 거죠. 네.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가 시가총액 61조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금융지주 체제가 도입된 지 25년 만에 처음이고요. 시장에서는 국내 금융지주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KB금융그룹 해가지고 여의도 색강역 요쪽에 여의도 색강역이 있고요. 저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면 여의도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KB금융그룹 요 지하에서 지지난주였던가 금요일날 저녁에 강의가 있었었는데 여의도역에 있는 포스코 센터 그 옆에 건물인 줄 알고 잘 갔다가 지금은 이쪽으로 KB증권이 다 이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옛날에 이 자리가 대한지적공사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요 건물이 지금 코스닥 협회 건물인가 그런데 이 건물에서 제가 20년 전에 KTB 자산운용, 지금은 다울 자산운용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때 여기서 근무하면서 그때 모셨던 분이 또 주식의 고수셔가지고 오른쪽 어깨에서 사면 골로 간다. 그 다음에 첫 양봉에 팔면 안 된다. 등등 이 트레이딩을 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다. 고수분하고 같이 근무했었던 고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파생 요때 당시에 2003년, 4년, 5년 초까지 선물을 갖다가 한 달에 2조, 3조씩 매매했었고요. 요 뒤편에 보면 유도회관이 있고 그 옆에 여기죠 지금. 여기가 옛날에 한국유리 빌딩이었는데 여기가 지금은 SK증권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옛날에 미래세증권이 있었는데 미래세증권의 또 고수분이 선물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하셨었죠. 네, 갑자기 이 건물이 나와서 옛날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KB금융지주가 이건 좀 전에 했고요. 자, 뭐 주가가 얼마 오르면서 시총이 61조가 됐고 PBR이 1.06배로 높아졌고요.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는 오랫동안 저평가 꼬리표를 달고 다녔는데 이익은 많지만 이자 이익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와 규제 리스크 등이 겹친 역량이었습니다. 너무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소위 말해서 그냥 커머셜 뱅크인 거죠.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과 같은 IB로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여전히 커머셜 뱅크다 보니까 미국의 커머셜 뱅크도 보면 크게 주가가 그렇게 프리미엄 받고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국내 금융산업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01년 이후 금융지주 PBR은 0.3에서 0.5배 수준에 그쳤고요. 주가가 기업 장부 가치만큼의 평가조차 받지 못한 것인데 연이은 최대 실적과 주주 환원 확대가 결실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KB금융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PBR 보세요. 0.4, 0.44, 0.5, 0.8 이번에 1.06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PBR 1배를 돌파한 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국내에서 2001년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화한 이후에 25년 동안 굳어져온 이 저평가의 역사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건데 자, 국내 금융지주 체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생을 했고요.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한 지붕 아래 두는 종합금융그룹 모델을 통해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이자 이익 의존도가 높고 정부 규제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이고 KB금융이 사상 처음 순이익 5조 원을 넘어선 24년만 해도 PBR이 0.5에 머문 이유입니다. 야, 5조를 달성을 했는데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주식을 순자산 대비 지금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데도 매력 없다고 안 샀다는 거죠. 회계상 순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가를 받은 셈인데 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밸류업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전략이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KB금융은 올해 현금 배당 1조 6,200억 원과 함께 자사주 1조 2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고요. KB금융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과 정부의 밸류업에 발맞춘 주주 환원으로 시장에서 적정 몸값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KB금융뿐만이 아닌데 JB금융 역시 PBR 1.09배, 신한금융이 0.9, 하나금융 0.83, 우리금융도 0.82배로 PBR 1배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총 한 18조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도 이자 이익 방어에 성공한 데다가 비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결과이고요. 특히 증권 계열사가 증시 활황에 힘입어서 실적을 견인했는데 은행에서도 펀드, 신탁 등 수수료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과거 이자 장사에 치우쳤던 수익 구조가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최영욱 하나증권 연구원이 최근 금융지주들이 연간 실적과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뒤 잊고 있던 은행주의 매력이 부각되는 분위기라고 했고요. 다만 현재 실적이 정점에 근접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고금리 환경에서 확대된 이자 이익이 금리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경우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이고요. 최근에 증시 환황에 힘입어서 급증한 비이자 이익 역시 기저효과로 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악화에 따라 대손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요. 포용 금융 확대 등 정부의 정책 개입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 18조라는 이익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여기 4대 금융지주 말고도 농협도 있잖아요. 그죠? 농협뿐만 아니라 뭐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근데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막대한 수익이 결국은 예대 마진이거든요. 예대 마진.
그 예대 마진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리로 예금을 이자 저리로 예금에다가 돈을 맡기고 그 돈을 다시 대출을 주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땡겨서 사업을 하는 분들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대출 땡겨서 뭐 물류 공장 이런 거에 투자했던 사람들부터 하여튼 대출 땡겨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고금리가 되면 결국은 자산가들은 뭐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자산가들한테는 좋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높아진 금리가 정말 고통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주주들 그 배당 밸류업 하면서 배당 성향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받게 되는 이 배당 수익이 아까 보면 1조 6,200억 배당에다가 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동자로 살던 아니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던 우리가 의사로 돈을 벌든 축구 선수로 돈을 벌든 계속 이 자본소득이 만들어지도록 내 돈이 일하게끔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KB금융을 비롯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꽤 높죠. 잠시 그래도 보여드리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보면 네이버 증권 들어가 가지고 다 나옵니다. 증권홈 들어가서 국내 증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외국인 비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외국인 비율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비율 보면 삼성전자 51%, 하이닉스 52%,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 비율 77.5% 있습니다. 자, 내려가니까 와, 여기 77.4%가 있네. KB금융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력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 해서 그랬을 때 이게 인베스트먼트 뱅크 성격이 좀 짙으면 어떤 경영진의 어떤 그런 뭐 그런 부분도 능력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은행들 요 보면 신한지주 외국인 지분율 60%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67.6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투자의 본질 책에서도 그때 IMF 터졌을 때 우리가 많이 뺏겼죠. 많이 뺏겼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그런 큰 위기가 오면 은행주들이 박살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이 이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에 우리 국민들의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수익이 난 부분이 다시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자금에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주식 시장이 항상 또 크래시가 한 번씩 오니까요. 그 크래시가 왔을 때는 우리가 이런 KB금융이나 하나금융이나 이런 회사의 주식을 아무튼 우리나라 연기금이 많이 좀
취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규모 수출길 열린 K원전. 유연한 출력 조절이 경쟁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를 낮은 가격에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저 전원 역할을 해온 원자력 발전이 수요에 따라 출력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원전 유연성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체코 국영 전력회사 이 제츠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시 하루 중 출력을 100에서 50으로 낮추고 다시 최대 출력으로 높일 수 있는 탄력 운전 기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국 수자력 원자력 컨소시엄이 2034년인 완공 시점까지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R&D 계획을 제시해서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전의 이 유연성이 중요해졌고 체코 당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자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 셈인데 전력망 특성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블랙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대정전, 이 블랙아웃이 오거든요.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수요와 상관없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게 되고요. 이때 원전 출력을 줄이거나 높이면 전력망 붕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전 유연성 운전에 가장 앞선 곳은 프랑스 전력공사이고요. 원전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는 60%가 넘습니다. 60%가 넘는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50% 수준 출력 제어가 상용화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은 기술 수준이 낮았으나 2000년대 초반 개발한 AP1000부터 혁신적인 제어봉을 넣는 방식으로 출력 제어를 하고 있고요. 한국형 APR1400은 노형은 현재 80% 수준의 출력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29년에 70%, 32년에는 50%의 원전 출력 제어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고요. 이후 세울 1호기를 시작으로 신한울 3, 4호기, 두코바니 원전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성이 과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출력을 자주 조절하며 원전 주요 기기에 열 피로가 누적되고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인데 원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믹스가 중요해지면서 원전 출력 제어가 불가피해졌다며 물리적 설계뿐 아니라 정밀한 노심 제어 소프트웨어, 전력 계통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도 스탑 앤 고 기능인가 있잖아요. 딱 멈추면 시동이 저절로 꺼지고 다시 출발하면 시동이 저절로 켜지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저렇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하나의 다 기술이겠죠. 그 대신 멈춰 있을 때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연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원전의 출력 조절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런 걸 읽어보면 이 프랑스가 지금 보면 메이드 인 프랑스 하면 약간 샤넬이라든지 그런 명품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에서 아직 남아있는 기술이 있나 싶은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원전에서도 이런 탄력적인 운전을 벌써 1970년부터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가 LNG 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큰 LNG 탱크 이런 거 만들어서 할 때도
프랑스한테 그 원천 기술료를 낸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프랑스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페드 금리 동결 길어질 듯. 그런데 프랑스가 왜 저런 기술력을 갖고 있나 보면, 프랑스가 보면 뭐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이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어디 굴릴 데가 없잖아요.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초과학이 워낙 뿌리가 깊고 튼튼하다 보니까 저런 기술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페드 금리 동결 길어질 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나왔죠. 자, 지난달 미국 취업자가 예상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최근 소비 지표가 둔화하면서 고용도 꺾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빗나간 건데, 시장에서는 이 페드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비농업 고용은 13만 명 증가했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5만 5천 명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실업률도 4.3%로 한 달 전 4.4보다 낮아졌습니다. 4.6 됐다가 4.4 됐다가 4.3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예상치는 4.4였거든요.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CNBC 인터뷰에서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생산성 증가율은 급증하는 이례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생산성의 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다. 네. 닷컴 버블 이후에 보면 실제로 생산성 증가가 없었거든요. 그게 미국에 한 10년에 잃어버린 10년 왔다 갔다 있었을 때, 그때 생산성 증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산성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헛수가 아니라, 그냥 내러티브가 아니라 실제로 혁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급증하는 이례적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고용 수치가 이어지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서 시장의 긴장감을 키웠지만, 실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온 겁니다. 자, 발표 직후에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오는 3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4%로 반영을 했고요. 전날만 해도 79.9였는데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 겁니다. 페드의 금리 결정 기구인 이 FMC에서 투표권을 가진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와 베스 헤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전날 현 상황에서는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다만 고용 시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상당히 부진했던 이후의 반등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앞서 발표된 소비 지표는 좋지 않았는데,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7,350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0%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 증가를 밑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를 감안한 실질 소매 판매는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 소비 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둔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지난달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는 등 경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라이언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에게 보낸 노트에서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악천후로 1월 소비가 부진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1분기 소비 증가세도 급격한 둔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는데 뉴욕 연은이 발표한 가계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미국 가계 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18조 8천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191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18조 8천억 달러. 이 정도면 이경 3천조? 그죠? 한 이경 3, 4천조 되는데 가계부채가 이경 3, 4천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2천조가 넘어섰죠. 2천조? 예. 근데 이경 4천조. 12배. 자, 지난해 4분기 평균 연체율은 3.26%로 이 연체율이 중요한데요. 1년 전에 1.7%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뛰었다. 연체율이 2배로 뛰었네요. 뉴욕 연은은 상환 능력 악화가 저소득 지역과 주택가격 하락 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은행 예대 마진 얘기하면서 결국은 서민이 고통받는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사실 똑같네 보니까 연체율이 2배로 뛰었네. 각종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라이언 이코노미스트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고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5%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1분기는 6%를 웃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GDP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6%가 나오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 6%를 웃돌게 만드는 이 수출 기업들 어디가 장사를 잘하는가. 미국 기업도 이 장사 잘하는 기업의 주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가 연산까지 삼성 신개념 HBM으로 판 뒤집는다. 삼성이 성능 2.8배 높인 맞춤 HBM을 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삼성 HBM4 기술력 세계 최고 송재혁 삼성전자 CTO시군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보면 2XD, 3XD 요 옆에 사진은 좀 가려졌고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GPU가 있고 옆에 HBM이 있고 여기 뭐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 PCB도 사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전자가 기존 제품 HBM4 대비 성능을 2.8배 끌어올린 맞춤형 고대역 이 HBM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HBM4보다도 성능을 2.8배 끌어올린 거라고요. 자, GPU에다가 HBM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ZHBM 개발에도 나섰는데 HBM4를 가장 빨리 공급하며 쥔 첨단 메모리 주도권을 차세대 HBM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자, 대표 제품은 HBM이 GPU의 일부 연산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한 삼성 커스텀 HBM인데 동일한 전력으로 성능이 2.8배 개선되는 만큼 게임 체인저가 될 제품이라고 설명했고요. 이 HBM은 GPU 옆에다가 HBM을 두는 이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아까 위에 사진에서 본 거와는 달리
GPU 위에다가 HBM을 수직으로 쌓아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린 제품이라고 합니다. 송 사장은 삼성 HBM4 기술은 업계 최고라면서 HBM4E와 HBM5 등 차세대 제품에서도 1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네요. 야,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요.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제품 기술이라고 돼 있고 제품에는 삼성 CHBM이 있고요. ZHBM이 있고 16단 HBM, 실리콘 포토닉스, 3D SFET 뭐 이런 식으로 이 CHBM이 베이스 다이에다가 GPU 일부 기능까지 적용을 하는 거고 ZHBM이 GPU 바로 위에다가 HBM을 수직으로 쌓는 거고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AI 가속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연산 성능에 머무르지 않고요. 성능을 끌어올릴수록 이 발열이 늘고 전력 소모도 커지기 때문에 전성비, 전력 소모량 대비 성능, 이 전성비가 높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게 게임의 법칙이 됐기 때문이고요. 이 송재혁 사장이 이 HBM과 관련해서 이 커스텀 반도체를 통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신기술 제품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제조 역량을 총동원해서 AI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반도체 해법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HBM4 이 칩의 가장 아랫단에 배치되어서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베이스 다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지고요. 4나노 공정이거든요. 그는 베이스 다이 성능을 개선한 덕분에 HBM4의 전력 효율성이 전작인 이 HBM3E 제품보다 2배나 높아졌군요.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는 저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게 안 돼서 콜 테스트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력 효율성 요 부분에 있어서 자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는 이 커스텀 HBM, CHBM 개발 방향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대로 제작한 HBM을 말하는데 이 칩 역시 베이스 다이를 더욱 똑똑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하고요. 정보 기억 장치 역할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직접 연산하고 정보를 선별하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GPU와 HBM 간 이 연결 통로도 고객사가 원하면 길이를 더 짧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GPU와 HBM 사이 거리를 60%를 줄여서 전력당 정보 처리 성능이 그렇게 해서 2.8배 올라갔다는 거네요. 네, 밑에 뭐 비슷한 설명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칩과 칩을 가교, 이 범퍼 없이 곧바로 이어붙이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패키징 공정을 활용한 16단 이상의 HBM 개발에도 들어갔는데 기존 결합 방식인 이 열 압착 TC 본딩을 활용할 때보다 열 저항을 20% 가까이 또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금 파운드리 1위 TSMC가 주름 잡고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소개에도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 CPO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기술인데 반도체 기판 위에 빛 소자를 올리는 패키징 기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송 사장은 기존 전기 회로 방식보다 전력 효율과 정보 이동 속도가 3배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칩 속에 있는 나노미터 단위의 기억 장치를 쌓는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는 D램 기억 소자를 평면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쌓는 수직 적층 D램과 기억 소자부와 페리 주변 회로를 따로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결합하는 BV 본딩 버티컬 낸드도 소개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정에서 3나노 공정으로 만든 이 게이트 올라운드 GAA 소자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3D SFET도
주목할 만한 신기술로 평가됐는데 이렇게 하면 평면에 모든 GAA 소자를 놓을 때보다 면적을 최대 또 32%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D램, 낸드, 로직 반도체, 패키징 등 삼성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시너지가 나고 있다면서 이런 시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AI 시장이 요구하는 기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전자주가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스팟 아버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떠난다인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금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7년간 이끌어온 로버트 플레이트 CEO가 이달 말 퇴임하네요. 차기 CEO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자, 이런 로봇 이런 거는 CEO 밸류가 아마 꽤 클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임직원에게 보냈고요. 이사회에서 후임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어멘다 맥메스터 CFO가 직무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분은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플레이트 CEO가 32여 년간 로봇 업계에 종사한 전문 엔지니어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설립 3년 차인 1994년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합류해서 2012년까지 로보틱스 사업에 기틀을 닦았군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 로봇공학 디렉터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9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로 복귀해서 2020년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을 책임졌고요. 그는 특히 연구조직 성격이 강하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0년에 사족 보행 로봇 이 스팟과 물류 로봇 스트레치 등으로 대표되는 이 상업용 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테슬라에서 현대차 그룹 기술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밀란 코박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테슬라에서 현대차 기술 고문으로 옮긴 이 코박 고문은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한 인물로 현대차 그룹 기술 고문이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회 이사로 합류를 했었고요. 업계는 CEO 교체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본격화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IPO 할 건데 왜 그만두셨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마트, 대우건설, BGF 리테일, 키 맞추기 나선 우량 소외주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독주가 주춤하자 그간 덜 오른 소외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고요. 반도체주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뛰어난 실적 대비 싼 종목에 유동성이 몰리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지금 대형 반도체주의 쏠림 완화 이렇게 쭉 돼 있고 국내 증시의 섹터별 상승률은 은행주가 22.4, 보험이 12점, 이게 2월 1일부터 11일 기준인데요. 은행, 보험, 경기소비재, 건설, 유틸리티, 운송, 증권 이런 게 올랐고 반도체는 오히려 2.73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코덱스 200 동일 가중이 최근 한 달간 18.68%나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 속한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이 아니라 동일한 비중으로 담은 ETF죠. 이 같은 기간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보다 살짝 성과가 웃돌았네요. 두 상품의 성과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했는데 지난해 동일 가중 ETF 수익률은 대형 시총 상위 종목 독주로 코스피 200 ETF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 동일 가중하면 지금 시가총액의 코스피 200에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동일 가중하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냥 200분의 1이니까 비중이 얼마 들어갈까요?
1%도 아니고 0.5%, 삼성전자 0.5%, 하이닉스도 0.5%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200보다 살짝 아웃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가 숨을 고르는 사이 상대적으로 눈길을 끌지 못한 은행주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서 그런 거죠. 자, 여기 보험, 경기소비재 뭐 등등 있고요. 이 기간 삼성전자가 4.5 상승했지만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5.39, 9.72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시장의 관심 밖에 있었던 내수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이달 들어서 이마트, 롯데쇼핑이 40%나 올랐고요. 원전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호 호재가 번지면서 대우건설, DLENC 이런 건설주도 오랜 부진을 많이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BGF 리테일, 대한통운도 올랐습니다. 임정은 KB증권연구원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과 편의점 유통 등 내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업종 간 순환매가 펼쳐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도체 등 기술주 대신에 그간 호실적을 내고도 덜 오른 소외제 수급이 몰리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막 그런 조짐이 나왔다가 또 대형주가 또 치고 올라가고 지금 아직은 그러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 국면에 진입했고 미국 증시에서도 IT 기술주 대신 가치주로 지금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올 들어서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간 19.3% 올랐고요. 식료품도 16.2, 자본재가 14.5 등 그간 AI 랠리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섹터가 급등을 했고 소프트웨어는 무려 18.6%나 하락했습니다. 자, S&P 500 지수 종목을 시총 비중이 아니라 동일 비중으로 담은 게 이 인베스코 S&P 500 동일 가중, 요게 RSP입니다. 그리고 무슨 SPW도 있잖아요. 네. 올 들어서 6% 상승해서 S&P 500이 1.4밖에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 동일 가중이 6%나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숨고르기가 지수 하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에 자금이 유입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일부 증권사는 대형 반도체주 투자자에게 차익 실현 검토를 추천했는데 홍콩계 투자은행이 CLSA는 CLSA가 프랑스 크레딧 리오네인데 CLSA는 10일 갑론을박이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주도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면서 모멘텀이 둔화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IRP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계신데 이게 동일 과정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대형주 랠리가 안 끝났잖아요. 대형주 랠리 이후에는 반드시 중소형주 랠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 코덱스 200 동일 가중 이런 ETF도 앞으로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는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